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이면서도 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던 비운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짧지만 치열했던 37년의 삶과 불멸의 작품들, 그리고 그가 남긴 예술적 유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의 작은 마을 그로트 준데르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빌렘 반 고흐. 아버지 테오도리스는 개신교 목사였고 어머니 안나 카르벤투스는 책을 제본하는 일을 하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빈센트가 태어난 바로 그 날짜는 1년 전 같은 날 세상을 떠난 형의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빈센트는 사산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아는 빈센트는 그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린 빈센트는 종종 교회 묘지를 지나며 자신과 같은 이름이 새겨진 묘비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그의 내면에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16세가 되던 1869년 빈센트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삼촌 센트의 도움으로 헤이그에 있는 구필 화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예술 작품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밀레의 작품들, 특히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 같은 작품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그린 밀레의 화풍은 훗날 빈센트의 예술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73년에는 런던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20세의 빈센트에게 런던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첫 번째 큰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숙집 주인의 딸 유젠이 로이어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빈센트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련의 상처는 빈센트를 종교에 더욱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점점 세속적인 일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화랑에서의 업무에도 소홀해졌고 결국 1876년 해고당하고 맙니다. 화랑에서 쫓겨난 빈센트는 다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램스게이트와 아이러드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지만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감리교 목사의 조수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고 돌보는 일이었는데 이 경험은 빈센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빈센트는 결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했고 아버지는 그를 책방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1877년에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떠났지만 라틴어와 그리스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정규 신학 과정을 포기한 빈센트는 1878년 벨기에 브뤼셀의 전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의 짧은 과정을 마친 후 그는 탄광지대인 보리나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1878년 12월 빈센트는 벨기에 남부의 탄광지대 보리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바스메와 쿠에메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광부들을 위한 임시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이곳의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광부들은 하루 12시간씩 지하 700m 깊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갱도 붕괴, 가스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상존했고 많은 사람들이 폐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빈센트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부상당한 광부들을 직접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지나친 헌신은 교회 상부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빈센트가 너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1879년 7월 그의 임명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소묘를 시작합니다. 밀레의 작품들을 모사하면서 그림 그리는 기법을 익혀나갔습니다. 광부들의 일상, 농민들의 모습, 주변 풍경들을 스케치북에 담아갔습니다. 1880년 빈센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7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늦은 나이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태오는 흔쾌히 형을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1880년 10월 빈센트는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왕립미술학교에서 해부학과 원근법을 공부했지만 학교의 보수적인 교육 방식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그림을 익혀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빈센트는 엄청난 열정으로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림을 그렸고 수많은 습작을 남겼습니다. 1881년 4월 빈센트는 부모님이 계신 엔테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농민들의 일상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감자 캐는 사람들 등의 작품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빈센트의 화가로서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때 빈센트는 사촌 케포스 스트리커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하는 또 다른 시련을 경험합니다. 1881년 말 빈센트는 헤이그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클라시나 마리아 호르니크라는 여성과 동거하게 됩니다. 시엔이라고 불린 그녀는 임신한 상태의 창녀였는데 빈센트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적인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주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태오는 형의 이런 생활을 걱정했고 경제적 지원을 줄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빈센트는 1883년 9월 시엔과 헤어지고 헤이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시기 빈센트의 작품들은 어둡고 무거운 색조가 특징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쇠베닝겐 해변, 감자 캐는 여인 등의 작품에서 우리는 그의 현실에 대한 묵직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85년 3월 아버지 테오도리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후 그는 집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1886년 2월 드디어 빈센트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예술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파리에서 빈센트는 테오와 함께 몽마르트르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등의 작품을 본 빈센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어둡고 무거운 색조에서 벗어나 점점 밝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빈센트는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파리에서 빈센트는 수많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모델료를 절약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자화상들은 그의 내면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파리 생활이 길어지면서 빈센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 그리고 테오와의 동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테오 역시 형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때때로 보이는 공격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빈센트는 남쪽의 따뜻한 햇볕과 맑은 색채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작은 도시 아를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88년 2월 20일 빈센트는 아를로 떠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를의 강렬한 햇빛과 선명한 색채는 빈센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색채의 교향곡을 연주하듯 캠퍼스 위에 생생한 남프랑스의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아를의 침실, 해바라기 연작, 별이, 빛나는 밤 등 우리가 잘 아는 걸작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아를에서의 빈센트는 놀라운 창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5개월 동안 약 300점의 그림과 드로잉을 그렸으니 거의 매일 작품을 완성한 셈입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작 속도였습니다. 해바라기 연작은 빈센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그는 총 11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 각각이 모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정신 상태는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극도의 창작 열정과 고독감 그리고 경제적 압박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폴 고갱을 아를로 초대하기로 합니다. 1888년 10월 23일 폴 고갱이 아를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두 화가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예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과 예술관은 너무 달랐습니다.
고갱은 차분하고 이론적이었던 반면 빈센트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빈센트는 고갱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했고 고갱은 빈센트의 변덕스러운 감정 변화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12월 23일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88년 12월 23일 저녁 빈센트와 고갱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도로 흥분한 빈센트가 면도날로 자신의 귀를 잘랐다고 전해집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미술사의 길이 남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갱은 즉시 아르를 떠났고 빈센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던 빈센트는 며칠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정신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빈센트는 병원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은 바로 이때 그린 작품입니다. 1889년 1월 빈센트는 다시 노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르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에게 빈센트를 격리해달라고 청원했고 결국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1889년 5월 8일 빈센트는 생폴 드 모졸에 있는 생 레미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1년간 머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은 그의 새로운 작품 소재가 되었습니다. 생 레미 시절의 빈센트는 더욱 내향적이 되었지만 예술적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아이리스 등 그의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며칠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없었고 이는 빈센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은 죽음보다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1890년 1월 드디어 빈센트의 작품이 브뤼셀의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 400프랑에 팔린 것입니다. 생전에 팔린 유일한 작품이었지만 빈센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1890년 5월 16일 빈센트는 생 레미 요양원을 떠나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오베르쉬르 우아즈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폴 가셰라는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인상파 화가들과 친분이 있어 빈센트를 돌봐줄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70일 동안 70점의 그림을 그렸으니 하루에 한 점씩 완성한 셈입니다. 하지만 오베르에서의 평온한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테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빈센트는 평소처럼 그림 도구를 들고 밀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는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불렸지만 총알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테오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인 28일 테오가 도착했고 형제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반 고흐는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였다고 전해집니다. 빈센트의 죽음은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전에는 미친 화가로 여겨졌던 그가 죽음 이후에는 천재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테오는 형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센트가 남긴 작품은 총 2000여 점에 이릅니다. 유화 900점, 드로잉 1100점, 그리고 800여 통의 편지가 포함됩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가족 간의 소통을 넘어서 한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반 고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리고 전 세계 미술관에서 그의 전시회가 열리면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립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반 고흐 미술관이 세워졌고 그가 머물렀던 아르, 생 레미, 오베르 등지는 성지 순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빈센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보여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는 평생 진실한 것을 그리고자 했고
그 진실함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그가 테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을 기억해 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나의 그림에 걸었고 나의 이성을 반쯤 잃었다. 그래도 좋다. 이 말에는 예술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예술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7년이라는 짧은 생애, 그 중에서도 화가로 활동한 기간은 고작 10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살아있을 때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불멸의 별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은 더욱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